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이란 말을 이제는 종종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싶을 때, 또 그런 모범과 기준이 들 때 우리는 선진국일 겁니다. 그러나 대선 전국에서 터져 나오는 해묵은 이념 논쟁, 과도한 편가르기, 네거티브 공세와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다른 나라의 모범과 기준이 되는 선진국, 그 이름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실제 고발장과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당시 손준성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료를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부인했던 손 검사는 침묵하고 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군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가 다음 달 말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국민은 73%로 조사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검찰이 법률권 정치인 고발 사주를 위해서 야당에 건넸다는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만든 고발장과 판박이처럼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검찰권을 악용한 보복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윤 전 총장은 할 말을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 문건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담겼는데 실제 넉 달 뒤 같은 내용으로 야당의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장과 야당이 제출한 실제 고발장을 비교해봤더니 잘못 적힌 생년월일은 물론 결론까지 겹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고발됐던 최강욱 의원은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권을 이용해 사적 보복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그 문서에 지금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8월에 실제로 접수가 된 거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이해찬 전 대표도 과거 비슷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공수처 수사까지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빠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뭐 할 말 다 했고 하여튼 뭐 조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윤 전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여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감찰 결과가 나온다면은 국민들에게 좀 공개를 하고 그것을 미진한 점이 있고 의혹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을 앞세워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혹 자체에 대해선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해 의심을 키운 채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김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혹을 처음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안다며 윤 전 총장과 자신이 돕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모두를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제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들 앞에 정직이 최선의 대응 방법이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순식간에 커진 데에는 김 의원의 모호한 해명이 한몫했습니다. 먼저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는지를 두고 첫 입장문에서는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입장문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과 제보자 측에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책임을 피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두고도 처음엔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쓴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자신이 작성했던 초안과 다르다며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이 제보자를 밝히고 고발장이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 해도 그렇다면 누가 고발장을 썼는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건 맞는지, 또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당의 고발장이 어떻게 거의 같을 수 있는지 등 풀어야 할 의문점이 넘쳐납니다. 기억을 더듬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김 의원의 오락가락 해명이 의혹을 순식간에 증폭시켰다는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해명만을 반복한다면 본인은 물론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에도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왼쪽이 지난해 4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입니다. 오른쪽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똑같이 담겼고요. 인용한 판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거론한 점, 그리고 괄호 안에 넣은 표현 역시 같습니다. 심지어 두 고발장 모두 최 대표의 주민번호 앞자리가 틀리게 기재돼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고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680505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서 왜 연달아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착오했을까?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당에 건넨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 애초 뉴스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이 넘어와서 당에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여쭤봤고 이제 김웅 의원은 처음에는 자기가 썼다. 중성이하고 얘기는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날 이제 김웅 의원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라서 이게 조금 이제 음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다시 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욱 고발장은 자기가 쓴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 얘기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 피해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이후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또 당에 실제로 건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 뭔가를 받았고 그냥 전달만 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냈으면은 검찰 조사 결과
손준성이 보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손 검사에게 건네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면서도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실제 고발장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측은 손 검사 외에 또 다른 이른바 공안 검사의 작성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소명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연 얼마나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문제의 고발장은 실제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가 맞느냐를 놓고 검찰의 공소장 형식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 대화방에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주요 단서인데 앞서 의혹을 부인했던 손 검사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희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입니다.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근거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고발장 형식이 마치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 같다는 겁니다. 큰 번호를 먼저 쓰고 아래에 가나다 항목을, 이후에 양 괄호 숫자를 쓰는 순서와 형식이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명을 쓰는 방식과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논리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검찰뿐 아니라 법조인 대부분이 쓰는 방식이고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쓸 때 공소장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검찰이 작성한 문서로 단언하긴 어렵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 법률가가 쓴 문서로 보이기는 하지만 고발장 자체만 놓고는 누가 작성했는지 추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손준성 검사 또는 검찰 관계자가 작성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당사자인 손 검사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이는 손준성 보냄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군가로부터 수신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표시되는 것으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제보자에게 전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해석은 난무합니다. 우선 제보자의 텔레그램방에 뜬 이름은 최초 발신자이기 때문에 손 검사가 직접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쳤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웅 의원과 제보자가 모두 제3의 인물을 손준성으로 저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다던 손준성 검사는 돌연 대구고검에 출근했지만 아무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가 실제 고발장을 썼는지 전달한 당사자가 맞는지가 의혹을 풀 첫 단추로 어떤 방식으로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진 만큼 진상조사, 더 나아가 감찰이나 수사를 대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 인력을 보강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하는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내부 진상조사나 감찰을 넘어 수사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수사 전환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감찰부는 극도의 보안 속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과거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내부 전산망에서 검사와 판사, 수사관 등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인력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손 검사 휴대전화 열람을 시도하거나 대면 조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와 역시 진상조사 단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검의 진상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도 가능한데 고발된 사람들은 전현직 검사들이지만 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법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박범계 장관도 죄명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결과가 우선이긴 하지만 의혹 규명이 한계에 다다르면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 등 수사 주체를 놓고도 일부 혼선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부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혹의 내용대로 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고 김웅 의원과 또 메신저를 뭔가 주고받은 제보자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전화가 아마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포렌식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그 제보자, 그러니까 언론에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과 김웅 그 의원과의 관계, 그런 메신저를 어떻게 주고받은 부분들, 실제로 이 언론에 공개된 그 대화방에 있는 캡처한 사진이 과연 저게 진짜가 맞느냐? 김웅 의원도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일단 조작 여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조작이다 아니다는 분명하네.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연결고리도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그 사진이라든가 증거 자료 그리고 고발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했던 사람이 손준성 지금 검사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그 자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렇지 글자만 뜨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로서 실제로 그 내용들까지 포함을 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최소한 발신이 된 것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공익 제보자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보호 조치를 받습니까? 법적으로 공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처음에 원래 이제 공익 제보라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부 고발 형태의 고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인데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해지게 된 게 내일 아침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 통해 알려진 바로 따르면 당시에 본인이 뭐 받은 자료들을 전부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하고만 접촉을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개될 경우에 어떤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 공익 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오전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까 앵커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김웅 의원이 좀 복잡했습니다. 뉴스보스하고 얘기할 때는 검찰 측 입장에서의 뭐가 들어온 것 같긴 하다까지만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 6일이죠. 중앙일보하고 얘기할 때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내가 썼다. 그다음 날 중앙일보하고 또 얘기할 때는 내가 쓴 거 고발장은 없다. 결국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검찰에서 뭐가 건너오긴 건너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가 건네준 것만으로도 그 건네준 문건이 물론 단순한 어떤 제보 문건이 아니고 뭐 판결문 이런 게 들어있었다면 이제 검사는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가장 크게 지금 판결문을 예로 드셨지만 그 판결문 내부의 판결문이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판결문이다 보니까 실명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판결문이고 또 뭐 수사와 관련돼서 알게 됐을 그런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언론에서 조금 이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고발장의 내용을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들여다보면 11명이나 되는 공범으로 사람들을 뭐 처음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에 관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인 김건희 씨라든가 아니면 검사 내부의 어떤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폭로했던 사람을 제보자로 두고 그 사람 또 제보자라는 게 또 혼돈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두고 그 사람과 여권의 유력 정치인 뭐 최강욱 대표라든가 황희석 전 검찰국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분들 거기에 또 기자하고 PD들까지 같이 이렇게 공범으로 이렇게 적실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발장 내부에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공직선거법으로 주장을 하면서 고발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고발장에 보면 뚜렷한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 이렇다라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려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발장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그런 것을 작성한 게 검찰이 맞다라면 그걸 작성한 쪽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달됐을 때가 불과 열흘 남짓, 그러니까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이었고 굉장히 다급하게 진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하게 뭔가를 진전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자, 앵커 리포트에 아까 잠깐 등장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의혹의 내용대로라면 검찰 쪽에서 최강욱 의원을 좀 이렇게 고발해 주시오라고 들어온 게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게 있고 두 개가 하나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고 하나는 KBS에서 보도가 됐고 두 개를 맞춰보니까 너무 똑같다. 이 정도 똑같다면 이거는 100개 쓰거나 옮겨 붙이거나 한 거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조사까지도 토시까지도 갔다라고 그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는데 그렇죠. 그걸 또 옮겼다라는 예. 거고 사실 이런 건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뭐 흔히 저작권 침해 같은 걸 따질 때도 잘못 쓴 부분을 100개 썼느냐에 따라서 침해 여부의 결정적인 증거로 되기도 하거든요. 예. 이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발장처럼 법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조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수학 공식처럼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비슷하다고 이게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접하고 나서 그걸 자기 임의대로 고쳐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처럼 4월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8월에 정식 고발을 하면서도 고스란히 옮겨 쓴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57만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4월 달이고 하나는 8월인데 둘 다 57만 몇 달 사이에 한참 더 늘었을 텐데 그런 숫자까지 나오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은 제쳐놓고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게 문제고 그 검사는 검찰 조직의 명을 받고 한 건지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상과는 관련이 된 건지 이게 문제인데 검사가 정말 작성한 것 같이 보이는가 이제 이 논란입니다. 최소한 뭐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법 쪽의 인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뭐 제가 봤었을 때도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뭐 연수원 시절부터 배웠던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 공통적으로 법률 양식을 쓰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 공소장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그냥 교과서처럼 기재가 돼 있고요. 또 표현들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문서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였을 때 어떤 뭐 지금 이 해당 고발장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현 정권과 관련해서 뭔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가혹하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하에서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이제 검찰 문서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먹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뭐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또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검사가 작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법조인 최소한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공안과 관련된 어떤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게 공공수사부 자체를 고발장의 이 대상으로 고발장이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공안 담당을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저 고발장을 접수할 곳이 대검의 공공수사부로 딱 명시가 돼 있고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주시오라고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최강욱 의원을 시효 직전에 기소한 건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도 그때 당시에 손준성 검사를 꼭 인사할 때 자기 밑에 그 자리에 좀 놔달라고 그대로 놔달라고 요구를 했다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의혹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자리가 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 2,000명이 넘는 검찰들이 있지만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검찰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검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사회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그러면 그 일을 맡고 있느냐라는 게 수사 정보정책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징계 사유로 등장했던 굉장히 민감한 정보에서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던 판사의 성향 분석 문서 같은 경우도 저 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 시절에 징계 사유로도 등장을 했던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필 저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굉장히 또 윤 전 총장과의 어떤 과거의 전 총장과의 그 밀접도 이런 것들을 의혹을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아무튼 중요했던 자리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차장급이었다가 부장급으로 하나 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놔달라고 자기 측근을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한데, 자 이건 뭐 이제 감찰과 조사와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판에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붙을 때는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이제 26년 선거 경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홍준표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못 당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막말을 넘어서 그 쌍욕하는 사람이야. 쌍욕하는 사람인데 쌍욕하는 사람이 막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웃기지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은 본인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열두 명의 경선 중에서 원하고 대인 사람이 지금 자기 신상 문제를 어떻게 단기 대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공정 경선에도 반하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는 전혀 드러나는 건 아직 아닙니다만은 대선 지형은 벌써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모, 처 이런 부인 이 가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또 완전히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참 위기예요. 만약에 드러난다면. 근데 우리 준비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가족과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배우자하고 처가 관련돼 있는 의혹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아마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역시 지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자들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관련된 의혹 나왔을 때 이거는 윤 전 총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잖아? 이렇게 미리 다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위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떳떳하다.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도 아직 우리가 또는 윤 후보가 그렇게 타격 입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윤 총장이야 뭐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본인은 한 점 뭐 이렇게 뭐 그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정치적 타격이 크죠. 그거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뭐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그런데 아직 정황이 없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이제 생태땅 시즌 2라 그러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역공에 나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그런데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혀 그런 바가 없다. 당대표는 뭐 그 타격이 없다. 근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진실이 규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윤 전 총장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후보의 지지율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정치 공작이라고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것도 윤 전 총장이 직접 관여됐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내놔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인 손준성 뭐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두 사람 간의 일은 서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까지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치인들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사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단순 명쾌한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총장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뭡니까? 정의로운 검사.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굴하지 않았던 검찰총장 이미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자신의 최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에서 비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 전 총장의 자산이 한꺼번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사실상 그동안 선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열심히 쫓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뭐 고시부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이란 화두를 제시한 것을 뭐 20대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 직접적인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호감을 샀던 거 아니냐. 이른바 이제 이대남한테 지지를 좀 적극적으로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저는 조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론을 내리기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거 보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대선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후보 이름을 쫙 나열하면 윤석열, 그다음에 뭐 이재명, 그리고 뭐 이낙연,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경쟁력 조사에서 지금 저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력 조사에선 거의 양자대결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찍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미리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를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1대1 구도가 되는 상황에서 당신 누구 찍을 겁니까?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그래도 미운하거나 우리 후보를 찍어야지 이런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 나온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적합도가 아니라 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을 넘어섰다거나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누가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쨌거나 국민의힘은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당내 암투 가능성 뭐 이런 걸 갖다 슬그머니 내비치기도 하는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취재 경위가 맞다면 그 취재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여권의 공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인지 실수로 누설을 하게 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제보자가 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공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암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서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일단 제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인 건 분명하냐라고 하는 게 내일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또 어느 캠프에 소속된 사람이냐가 가려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여권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진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이미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의혹 보도를 했던 뉴스버스에 따르면은 지난 이제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관계자다. 그리고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는 건 뭐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플레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능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유승민 캠프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웅 의원하고 거의 접촉이 안 될 정도 상황이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내일 과연 어디까지 지금 밝힐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가장 나중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제보자가 신원이 공개가 되면 아마 그동안에 생각했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프레임을 이쪽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안에 있던 프레임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제보자 신원이 공개되는데 국민의힘 내부 어느 쪽 관계자냐 이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유승민 캠프 대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김웅 의원이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딱 옮겨버리면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서서히 지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당내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가지고 다시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으로 불똥을 튀우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적 어떤 모의라든가 모략이나 이런 냄새를 풍기게 되는 순간부터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진실은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엄청난 권력의 남용,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는 사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당내 어떤 갈등으로 그냥 희석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당내 인사가 이쪽 캠프에 있는 인사가 지금 예를 들면 윤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했다거나 누구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되면 정치 공작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작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뭐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든 호재는 호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해찬 원로께서 나 때도 내가 대표할 때도 여당을 흔들기 위한 3가지 공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검찰 2개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증거가 있냐, 증거를 대라 그러잖아요. 이런 은밀한 일을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기록을 남기는 어리석은 짓을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찰 감사원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공작을 꾸밀 세력이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해찬 대표 얘기는 저런 것들이 떠도는 걸 누군가가 모아가지고 공작이 이런 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얘기인지 좀 석연치는 않은데. 글쎄요. 뭐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신뢰성 있는 발언으로 이해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를 흔히들 책사라고 부르잖아요. 선거 전략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국면에서 이 도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어떤 호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지금 감사원도 언급했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양쪽으로 다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런 단초가 될 만한 정보를 들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시에 감사원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현 정부를 위해서 이런 공격을 하려고 계획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타이밍에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지난 총선 때 이해찬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번에 한번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 대표가 지난번에 이재명, 이낙연 막 서로 간에 격화되면서 네거티브전이 한창일 때 그 황교익 씨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나서서 한번 판을 싹 정리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갈대 위기의 국면에서 마치 홍반장처럼 나서가지고 그 위기를 해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흥미롭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저 위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말 위기가 돼버리면은 어떤 후보가 또 떠올라서 어떻게 구도를 결정할지 아니면 여당 후보들에게 혹시 저게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후보는 더 유리해질지 이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김상원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신상 공개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강윤성은 돈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윤성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강윤성의 첫 번째 범행은 계획범죄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윤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윤성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에게 보도를 똑바로 하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던 강윤성.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돈 문제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강윤성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욕설하며 달려들어 경찰들이 제지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에 대해 살인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윤성은 첫 범행 전 도주를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할 절단기를 구입하고 이후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첫 번째 살인은 계획범죄가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살인의 경우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계획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의 여성을 살인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돼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된 강윤성.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의 도주 행각이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시장에서 순찰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시장 골목길에 들이닥친 경찰 앞으로 파란 윗옷을 입은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며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차게 된 전자발찌를 끊고 보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인 마창진입니다. 야산에 차를 버리고 잠적한 마 씨는 타 지역으로 멀리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작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장흥내 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마 씨는 행색이 지저분한 데다 술 냄새가 진동하고 수염까지 긴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자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서 밥을 못 먹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주 이유나 행적에 대해서는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마 씨를 검거하게 된 데는 장흥 읍내지구대 경찰관들의 눈썰미가 한몫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그 시간에 이제 팔자 걸음을 하는 이제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주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검거된 마 씨의 가방에서는 소주 2병과 물통, 옷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과거 성폭행을 저질렀던 마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불안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야 안도합니다. 여기 있으라고 소감을 못 했는데 조금 처음치긴 했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죠. 할머니 부모라는. 그래도 다행히 잡혔다니까 엄마들이 한심이 났어요. 최근 또 다른 성범죄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아온 마 씨. 경찰은 신병을 광주 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넘기고 마 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해군 일병이 선임병의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리다 휴가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고인이 생전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사망 이후 수사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강감 차남 소속 정일병은 전입 열흘 뒤 아버지 간호를 위해 청원 휴가를 2주 동안 갔습니다. 정일병 측은 코로나19로 2주 격리를 마친 뒤 복귀한 정일병이 마주한 건 선임병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일병에게 꿀 빨았냐, 신의 자식이다 등 험한 말을 하는가 하면 업무 중 실수를 하면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고 죽어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중간중간에 엄마 내무반 들어가면 모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내가 휴게소를 가도 다 나간다고 내가 왕따인가 봐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참다 못한 정일병이 함장에게 이를 알렸지만 보직만 바꿔줬고 가해자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리적 불안이 심해진 정일병은 결국 신고 20여일 만에 하선했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6월에 퇴원한 정일병은 7월 2일까지 휴가를 받았지만 그 사이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군 차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진술 오염의 가능성이 우려됨에도 군사경찰은 배가 돌아오면 함장, 부장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태평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와 사망 원인 등을 군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병욱 의원실인 버자진이나 김병욱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김씨도 거기 고맙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분명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응대할 의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응대할 의무도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럼 응대하자. 한 개도 없다고. 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과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김 의원만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장에서 취재한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병욱 의원, 포항 지역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뭔지 우선 살펴보죠. 네, 김 의원은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예.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오징어 사업을 한다고 말한 근거지 이 구룡포읍이 속한 지역구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이 김 씨가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을 접촉해서 이 예. 대게 등 수산물을 선물을 했고,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서 경찰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도 비슷합니다. 김 의원은 앞서서 지난해 12월 언론사 기자 소개로 김 씨를 만나 여러 명이 함께 식사했고 며칠 뒤 김 씨가 사무실로 수산물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니 문제가 될 정도의 고가는 아니었고 번거롭기도 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후 추가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 의원 서울 사무실 보좌관이 전직 포항시 고위 관계자에게 이 수산업자 김 씨를 만나보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인 부분입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작은 포항 지역 언론의 보도였는데요. 지난해 5월 김 의원 보좌관이 당시 이 포항시 관계자에게 수산업자 김 씨가 협회장으로 있는 3대3 농구 대회 유치를 언급하면서 예. 김 씨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김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만났다고 이야기한 게 지난해 12월이거든요. 예. 근데 이보다 무려 7개월 앞서서 김 의원 보좌관이 포항시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이 지역 언론의 취재에 이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보도는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전화한 적은 있었다고 번복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포항시 관계자가 이 김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실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후엔 거꾸로 김 씨가 자신과 이 김 의원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이 포항시 관계자에게 접근했다고 지역 언론에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양구말 비서관들한테 하고도 다 많은 접촉을 했었고요. 그래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님한테 어떻게는 김병욱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이제 쉽게 말해 이름을 파는 거죠. 네, 이 지역 시민단체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김 의원이 이 수산업자 김 씨의 농구대회 유치를 돕기 위해서 포항시에 연결했다면 예. 이것은 단순한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뇌물죄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에다가 좀 어떤 푸싱을 좀 해달라 했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실인 보좌진이나 김병욱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 그 김 씨도 거기 고맙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분명히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가짜 수산업자와 김 의원이 접촉했다는 내용, 거기에 대한 해명 보면은 뭔가 조금 석연치는 않고요. 그다음에 네네네. 시민단체라든가 이쪽의 지적을 얘기를 들어보면 의구심이 확실히 들긴 듭니다. 또 다른 연결고리는 없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항에는 김 의원의 외삼촌이 있는데요. 예. 오랜 기간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포항의 한 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협회에는 청년 후원회장이 따로 있는데 바로 가짜 수산업자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양모 씨가 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김 의원의 외삼촌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후원회장을 하고 있고 양 씨는 2018년부터 19년까지 청년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이 겹치는 거죠. 다만 외삼촌 이모 씨는 이 양 씨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일단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 단체는 이 같은 협회를 후원하는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 의원과 수산업자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후원회의 후원회장, 거기에 대한 청년봉사단의 회장, 서로 모른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거지. 그럼 모른다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의혹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데 이제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먼저 그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포항시 관계자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고요. 문제는 김 의원 쪽인데 수차례 제가 전화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SNS 메시지도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에 전화한 당사자로 알려진 김 의원실 보좌관을 어렵게 만났는데요. 촬영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면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응하될 의무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응하될 의무도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럼 응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도 없다고. 네. 아무튼 해명을 듣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때고 해명할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취재를 또 계속해 봐야겠죠. 양시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5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7명. 전날보다 200명 넘게 증가해 월요일 발생 기준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네 자릿수 신규 환자는 63일째입니다.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사업장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진다며 수도권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간 국내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3,091명이며 이 가운데 델타 변이가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3%에 달했습니다. 신규 변이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감염이 2,838건, 해외 유입이 253건이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7.3%로 직전 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별 권고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3,800여 명에 이릅니다. 일주일 사이 727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누적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국내 접종 완료자 975만 1,718명 중 0.04%에 해당하는 3,855명입니다. 30대가 0.092%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 사례는 아주 희박한 반면에 코로나19 예방 등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136만 명이 맞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18에서 49세 1차 접종과 50대 연령층의 2차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하루 백신 접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자는 74만여 명이 늘고 접종 완료자는 63만 명이 추가됐는데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의 중복 계산을 빼면 하루 동안 136만 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60.1%를 기록해 추석 전 70% 접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의 69.9%에 해당됩니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면은 1차 접종 기준으로 60대가 93.3%로 가장 높았으며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지난 6월 10일 1,000만 명에 이어 8월 3일 2천만 명,
지난 5일 3천만 명을 넘어서며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1,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달했습니다. 백신 도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더나사와 개별 계약한 물량 139만 3천 회분이 추가로 도입돼 처음 약속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그 방미 이후에 701만 회분의 공급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들어온 675만 9천 회분에다가 오늘 도입분을 합산한다면 총 815만 2천 회분이 이와 함께 개별 계약한 화이자 공급분 342만 8천 회분과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확보한 백신 등을 합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물량을 넘어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2차 접종에도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한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더 이상 백신 수급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백신 접종의 효과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나야 하는 만큼 11월 중순쯤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역을 완화한 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체계가 다음 달 말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국민은 73%로 조사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달 중 확진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 달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국민적인 합의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환자 발생의 지표를 모두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말부터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유리한 요건이 되는 것은 그 맞는 것이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방역을 완화한 채 코로나19를 통제하자는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지금의 방역 완화 신호라는 것이 매우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신호로도 유행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은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33명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 겁니다. 긍정 답변 가운데 20%는 매우 찬성한다를, 53%는 대체로 찬성한다를 선택했습니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시점으론 과반수가 11월 말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11월 말은 국민 7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규 확진 규모를 묻는 항목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방역 수칙 강화에 대해 75%가 동의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5번의 인식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거짓 청구, 의원 측과 한의원 약국이 두루 들어가 있습니다. 11개소 명단이 공표됐는데 정도가 심한 곳 11곳만 이름을 공개한 거고요. 적발된 곳은 훨씬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 쪽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자, 보면은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은 유령 환자, 병원에 오지도 않았는데 진찰료 첫 치료를 받고 4,100만 원 거짓 청구. 그다음에 진찰료 영상 진단료도 있는데 요양급여가 안 되는 비대상급여를 받아놓고 그건 그거대로 손님한테 받고 자기네는 자기네대로 또 청구를 해서 받아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걸 한번 또 보시죠. 보험사들이 파는 민간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들어놓으면 브로커들이 접근합니다. 비싼 진단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입자는 의료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고 병원들은 매출이 커지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거기서 받아내면서 브로커가 수수료를 떼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예 병원에서 브로커들을 고용합니다.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실손보험을 든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얼마짜리를 얼마에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실손보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벌어질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 한 달치 신문 기사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한의사 일당. 이거는 보약은 이 보험급여가 안 되는데 보약 조금 싸게 지어준 다음에 자기네는 한의원에 와서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서 급여를 갖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의 산부인과 300만 원짜리 진료인데 여기 평생 해준다 그러면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값, 호텔값을 병원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제주도로 몰려가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좀 심각했습니다. 백내장 환자를 찾아가지고 진료를 해주는 건 또 그렇다고 치는데 소개해주면 얼마를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백내장 수술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자들을 갖다 수술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환자들, 시민들께서는 거짓 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절대 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 보험료 낸 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보험사는 보험료를 늘려서 자기네가 더 채워나갑니다. 그다음에 다수 의료기관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사들은 감시를 더하면서 소송을 계속 벌이게 되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는 너무 낮은 의료 수가를 어떻게 할 건가? 병원들이 이런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 고쳐줘야만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휴대화 섭취가 편리하도록 길쭉한 포장지에 소분된 스틱형으로 된 홍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스틱형 홍삼에 들어있는 성분이 제품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홍삼 스틱입니다. 피로 개선과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홍삼의 기능 성분,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3개 제품의 진세노사이드 평균 함량은 11.4mg, 제품별로는 3mg에서 최대 33mg까지 11배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인 3mg을 넘었지만 표시해 놓은 것보다 적게 들어있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 스틱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치의 80%를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습니다. 제품에 든 당류는 0.1g에서 3.6g까지 36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3가지 제품은 특히 점도가 높아 끈적했습니다. 제품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점도보다는 표시사항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가장 싼 제품이 한 포당 763원, 비싼 제품은 3,2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3개 제품 모두 대장균이나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UN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유엔이 제정한 날이죠. 올해 표어는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